덧셈 뺄셈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더하고 빼고 놀이하고 수학하고 궁금증이 막 계속 생겨나네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집 같으면 이건 뭐 최소 20회 이상은 제가 장담합니다. 재밌으면 계속 또 이거 너무 재밌어. 우와.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수다학입니다. 자, 선생님도 학부모도 한 번 보면 아주 손쉽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알려드리고 있죠. 저 홍경민과 함께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학년 2학기 첫 번째 단원 수학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엔 다시 1학년 수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로테이션인데 이 로테이션 과정은 우리 필근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네. 소개보다 먼저. 미안합니다. 소개를 깜빡했는데 소개한 걸로 하자고요. 네. 어쨌든 송필근이고요. 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학년 거 6단원, 2학년 거 6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학년 거 먼저 쫙 하고 2학년 걸로 넘어가면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거 한 단원 그리고 2학년 거 한 단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세요. 맞습니다. 1학년도 소중하고 2학년도 소중하고 그럼요. 우리에게 모두 다 소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학년 2학기 1단원 그리고 2학년 2학기 1단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1학년 2학기 2단원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소개해 주실 임예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경민 씨 처음 뵙는데 너무 멋지세요. 필근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 인사가 저는 거기서 끝이죠? 저기 멋지신데요 했다가 왜 저는 그냥 반갑고 끝났죠? 너무 멋지십니다.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수학 교육 과정 바뀌는 것처럼 이 멋에 대한 어떤 이 평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먹히는 때가 올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임예은 선생님 굉장히 반갑고요. 또 우리 당시에 또 정말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그때 당시 어떤 전설의 실내화 던지기 만들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 방송 나간 이후에 막 학교에 아이들이 막 너도나도 실내화 막 던지고 노느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네. 이런 또 이제 후일담이 있는데 오늘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우리 첫 단원에서 이 100가지의 이 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단원에서는 뭘 배워야 될까요? 네, 수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연산을 배울 차례인데요. 덧셈과 뺄셈 배웁니다. 1학기 때는 한 자릿수로만 했잖아요. 필근 씨 기억나세요? 아, 네네네. 날 것 같아요. 그거잖아요. 모아요, 갈라요, 이거 손으로 가르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손가락 9개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12 더하기 6 같은 몇십 몇 더하기 몇의 계산, 20 더하기 30 같은 몇십 더하기 몇십의 계산, 24 더하기 32와 같은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뺄셈도 마찬가지 두 자리 수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 잘 나가고 있겠죠? 말은 긴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 또한 1학기 때 내용처럼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 놀이를 하다 보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연산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이 덧셈 뺄셈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다. 출연료 정말 10원 한 장까지도 다 계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네. 우리 1학년 2학기 2단원 이 덧셈 뺄셈 어떤 놀이를 통해서 배우면 손쉽게 접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책상 위에 10에서 90까지 수카드와 맞는 카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6장씩 뽑아볼까요? 시작! 자, 선생님이 수카드를 하나 보여줄 건데요. 부수를 이용해서 60이 나오는 덧셈식, 뺄셈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 40 더하기 28 빼기 뺄 뻔했어 빼기 30 빼고 또 뺄까 자, 이제 그만 상대 팀에서 식이 올바른지 확인해 줄까요? 40 더하기 20 정답 80 빼기 20 정답 맞는 카드 90 빼기 30 정답 70 빼기 맞는 카드 10
정답. 70 더하기 30. 땡. 하나, 둘, 셋, 넷. 4개. 하나, 둘, 셋, 넷. 어느 팀이 공깃돌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이 팀 승리! 네, 이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수 카드와 맞도록 이렇게 그 식을 맞추는 그런 놀이인 건데 이게 사실 그 공책에 이렇게 그 연필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부가 그냥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놀이가 되네요. 네, 공부의 개념보다는 놀이의 개념. 이게 맞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그 수학 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원래 선생님이 놀이인 듯 아닌 듯 이런 이제 애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는 그 스킬이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놀이인 듯 놀이 같은 네, 너 놀이 아닌 놀이인 놀이 듯 같은 놀이 아닌 놀이 같은 예, 너 이런 그런 거군요. 느낌이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1학년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 이런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덧셈, 뺄셈, 스피드 놀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답은 하나인데 나오는 식은 매우 여러 가지잖아요. 네. 60이라는 결과를 만들 때 10 더하기 50을 할 수도 있고 80 빼기 20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이해하니까 네네. 연산 감각도 배우고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까지 기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 1학년이면 사실 아직 좀 이 덧셈 뺄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학생이 아직 덧셈, 뺄셈 어려워한다면 처음 놀이할 때는 덧셈 연산만 가지고 놀이를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은 뺄셈 연산만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놀이를 통해서 연산이 능숙해지면 영상에 나온 것처럼 덧셈, 뺄셈 함께 가지고 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게 카드놀이를 보다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알아챈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원에서 받아 올림 있는 식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잘 맞춰주셨어요. 이 단원에서는 아직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은 배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서 숫자를 처음에 제시하실 때 네. 10에서 90 사이에 있는 수를 꼭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130 뭐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또 오랜만에 선생님 뵈니까 궁금증이 네. 막 계속 생겨나네요. 좋습니다. 네. 아니 이게 덧셈 놀이 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이 수카드를 딱 뽑았어요. 그랬는데 10이 나왔어. 뭐 아니면은 뭐 뺄셈 놀이 할게요. 이러면서 딱 뽑았는데 90이 나왔어. 뭐 이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애 모르게 이렇게 쓱 이렇게 살짝. 그럼요. 그 정도는 이렇게 좀 안 보이게 몰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제목은 스피드 놀이인데 뭐 만약에 이걸 이제 집에서 아이와 할 때는 그러면은 뭐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둔다던가 뭐 카드의 장수를 좀 늘린다던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정말 홍경민 씨께서 수다학 MC셔서 그런지 감을 너무 잘 잡고 계세요. 그렇지. 주어진 시간, 가져가는 카드 수 모두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정할 수 있어요. 횟수도 수업 시간은 보통 5에서 8회 정도 하는데 집에서는 아이가 원할 때까지 정말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저희 집 같으면 이건 뭐 최소 20회 이상은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뭐냐면 뭐 같아요. 재밌으면 아이들은 계속 또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수학놀이 할 때 어느 정도의 인내심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도 지금 너처럼 너무 재미있어 이런 연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재밌어. 우와, 너무 재밌다. 세상 또 하자 우리. 우와, 너무 재밌다.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면 애들이 무서워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실내화 던지기보다 더 대단한 뭔가가 지금 있을 거라고 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또 정적으로 카드만 가지고 이제 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카드 게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수카드는 2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교구거든요. 네네. 덧셈 텔레파시 놀이 알려드릴게요. 아, 텔레파시 놀이. 네. 네. 10에서 50까지 수카드를 섞어서 뒤집어 놓고 아빠와 아이가 두 장을 동시에 드는 거예요. 두 장을. 그래서 두 수의 합이 같으면 합을 말하면서 찌리릿 하고 아빠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합이 같으면 네. 찌릿 어떻게 한다고요? 30 찌리릿. 만약에 합이 찌리릿? 30이면 30 네. 찌리릿. 이렇게. 찌리는 집집마다 알아서들 정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옛날에 그 오지명 예예예 이거 이건데 예예 뭐 그거는 뭐 집집마다 정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이렇게 이 수 카드를 주신 게 있는데 네, 제가 수카드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분 한번 아, 저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러면 저랑 홍경민 씨, 그리고 제가 아빠가 되나요 그럼? 네, 그럼 제가, 예, 아하. 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중에 두 개만 푸치야, 푸치. 전 정했습니다. 예, 저도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짠! 하나는 맞았는데. 그러게요, 이게 틀렸네요.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예, 그러게요. 고생하셨고요. 예. 수다하면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안 맞네요. 안 맞아요. 예, 예. 이게 언젠가는 통하실 날이 올 거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날이 네. 오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요 정도도 사실은 선생님답지 않게 차분한 느낌이 너무 있어요. 정적이에요. 네, 예, 뭐 신뢰와 약해. 던지고 이러다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요. 갑자기 소극적으로 우리가. 네, 아니 처음이 너무 셌어. 그럼 홍경민 씨가 먼저 아이디어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신뢰와 던지기가 한 자리 숫자였는데 네네. 이거 두 자리 숫자로는 안 됩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그쵸? 같아요. 네. 살짝 숟가락 얹은 거긴 한데. 네, 되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실내와 던지기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놀이가 맞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활동 추천할게요. 드디어 이제 활동적인 네. 어떤 겁니까? 바로 보물찾기와 숨바꼭질 콜라보입니다. 오. 아빠가 다른 방에 수카드를 숨겨놓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여줬던 수카드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네. 그래서 아빠가 지금 70을 들고 있는데 열셀 동안 70을 만들 수 있는 두 수를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홍경민 씨라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동안 70을 만들 수 있는 두 수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겠죠? 어허. 그러면 아이가 합도는 차가 70이 되는 수를 찾기 위해 엄청 신나면서 수카드를 찾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아빠들이 골탕 먹이려고 진짜 막 찾기 어려운 데다가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찾을 수 있는 보일락 말락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숨긴 건지 안 숨긴 건지 헷갈릴 정도로 살짝 이렇게 너무 쉬우면 안 되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찾아온 카드로 더하기 빼기 식 표현도 해보고 잘 찾아왔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느껴지는 게 확실히 아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무조건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숨겨야 못 절대 못 찾게. 그럼 애가 다시는 아빠랑 그 놀이를 안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럼 네. 또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관용놀이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관용놀이. 그러면은 그런 거겠네요. 이제 탕 써갖고 10점, 명중, 탕 뭐 20점, 명중 그러면 합쳐서 30점 이렇게. 그렇죠. 10의 자릿수까지 더하고 빼는 놀이로 아주 적합합니다. 네. 10 더하기 20같이 덧셈을 할 수도 있고 20 빼기 10처럼 두 번 던진 후에 그 차를 구할 수도 있는 뺄셈 놀이로도 적합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수카드에서 아주 뭐 소박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역시 아주 다양한 네. 좀 와일드한 역시. 아주 스케일이 큰 이런 놀이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군요. 자, 1학년 2학기 2단원 또 새로운 수학 놀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럼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23 더하기 14는 37이야. 44 더하기 43은 87이야. 두 수의 합이 50보다 큰 수입니다. 저요. 공깃돌 가져가세요.
두 수의 합이 풀수입니다. 더하고 빼고 놀이하고 수학하고 뭐 거의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건데 고고고고 게임. 근데 이 조건 카드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이가 쫙 열심히 딱 해가지고 맞췄어요. 50 딱 나왔는데 아빠가 제시한 게 60 이상. 이래 버리면 잘 풀었는데도 이게 공깃돌을 못 가져가니까 가져가죠. 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갑분싸죠, 전문 용어로. 네.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는 거. 예. 나 안 해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그런 상황 생길 수 있겠죠. 음. 집에선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아빠가 아이가 말한 수에 부합하는 조건 카드를 내밀어주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겠죠. 맞아요. 이때도 살짝 안 보이게 이렇게 요럴 땐 밑장 빼기 해도 됩니다. 예. 싹 해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좀 맞춰주는 센스 필요하죠. 역시 아이의 이 아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놀이를 응용할 땐 엄마 아빠가 자녀와 번갈아 가면서 수카드를 한 장씩 뒤집고 두 수를 함께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합은 엄마 아빠 자녀가 동시에 말하고요. 그럼 매우 알콩달콩하겠죠? 그러네요. 뭐 엄마가 엄마는 12 뒤집었네. 그러면 나는 24. 그러면 그럼 한번 더 해볼까? 하나, 둘, 셋, 36. 36. 이래갖고 잘했다. 와. 야, 이러면서.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한. 너무 네네. 잘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예.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아이들 덧셈 뺄셈 학습지 풀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놀이할 때 아이와 함께 학습지를 활용하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요. 나온 수를 직접 적어보고 더하고 뺄 수 있게 학습지를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13과 22를 뒤집었다면 13 더하기 22를 세로로 적어보고 그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도 적고 마찬가지로 뺄셈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세로셈을 이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선생님, 제가 이 놀이에서도 제가 좀 되게 중요한 걸 또 하나 알아챈 것 같거든요. 알아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또. 네. 뭐 예를 들어 27 더하기 39 뭐 이런 것처럼 받아 올림 있는 거는 아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필근 씨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예리한데요. 예. 오늘 감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알아내셨는데요. 아직 덧셈 놀이에서는 10에서 14, 20에서 24, 30에서 34, 40에서 44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카드, 수카드를 가지고 덧셈 말고 뺄셈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면은 카드의 숫자가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홍경민 씨께서도 정말 예리하시게 잘 발견하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카드를 갖고 나와봤는데요. 나오셨어요, 갖고죠.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분홍색 카드가 있죠. 뺄셈에서는 색이 다른 두 카드 세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분홍색과 노란색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분홍색 카드는 덧셈 놀이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네. 10에서 14, 20에서 24, 30에서 34, 40에서 44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노란 카드는 새롭게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65에서 69, 75에서 79, 85에서 89, 95에서 99 이렇게 네.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노란 카드 한 장, 분홍 카드 한 장 뽑아서 노란 카드 빼기 분홍 카드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아내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 카드를 한 장씩 그럼 총 두 장을 뒤집어서 뺄셈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두 자릿수 더하기 빼기 개념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네. 꼭 뺄셈 카드는 받아내림이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수를 구성해 주세요. 네. 네. 사실 그 수, 덧셈, 뺄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놀이들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선생님. 나갑니다.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땅 따먹기와 덧셈을 결합한 땅 따먹기 덧셈 놀이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따먹기 덧셈 놀이. 네. 네. 땅에 비행기 모양, 그리고 포도 모양, 상자 모양 어떤 모양이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면 그려도 좋고요. 네. 그 안에 선을 그어서 두 자릿수를 다양하게 적은 다음 아빠와 아이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각자 돌을 던지고 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이 33,
44, 55와 같은 특별한 수가 나올 경우 한 번 더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더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니 선생님이 카드 가지고 나오셨지만 활동적인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치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적인 거니까 뭐 제기차기를 해가지고 각자 뭐 아빠랑 뭐 엄마랑 제기차기 해서 그걸 더하고 뭐 줄넘기 숫자 몇 개 했는지 더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이런 놀이 할 때 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아이가 먼저 차게 하는 겁니다.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나오지 않게 하려고요. 아이가 만약 9개를 찼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은 받아 올림이 안 되니까 무조건 아빠가 10개 이렇게 차야 되네요. 10개씩 못 차는데? 아니, 아니 농구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미니 농구대 놓고 네. 앞에서 이제 골인 하면은 10점, 네. 조금 더 멀리서 하면은 20점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그어놓고 아니 이렇게 한 손은 짚고서 넣으면은 23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예예. 좋은데요? 그 받아 올림만 안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두 분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규칙, 점수 이런 부분은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잘 정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어떤 거죠? 날씨가 덥거나 막 이러면 좀 나가서 그거 하기 사실 조금 힘들어하는 아빠들도 있거든요. 홍경 씨 본인 얘기 아니죠? 아니. 내 눈빛을 읽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나가기 싫음이 정확하게 보이죠. 아니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네. 참 이런 거죠. 그런 거 없을까요? 바두갈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 추천합니다. 흰 바두갈, 검은 바두갈. 이걸 섞은 후에 아이는 흰 바두갈을 찾고 아빠가 검은 바두갈을 찾는 거예요. 네. 그 후에 각각의 개수를 세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흰 바두갈 15개, 아빠는 검은 바두갈 12개 이렇게 센 후에 이 바두갈의 개수를 이용해서 15 더하기 12, 15 빼기 12 이런 덧셈, 뺄셈 계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상 감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수 감각까지 익힐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야말로 뭐 진짜 이렇게 받아 올림이 안 나오게끔 미리 바둑알을 아빠가 좀 계산해서 이렇게 섞으면 되니까 네네네. 충분할 것 같고 사실 그 주사위는 안 됩니까? 이게 뭐 5하고 6 있어서 안 되나요? 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알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저번에 9 만들려고 엄지손가락에 스티커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5와 6에는 스티커를 붙이면 필근 씨 진짜 기억력 좋으시다. 그럼요. 네, 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아닌 걸로. 네, 그건 이제 스티커로. 예, 그게 뭐 엄청난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깨 좀 내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네. 네, 스티커를 붙인 면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던지게 하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단순히 2번 던져서 더하면 1의 자릿수 놀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네 번. 나온 4개의 숫자를 가지고 합이 가장 큰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의 덧셈이 나오는 식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4, 4, 3, 1이 나왔다면 네. 합이 가장 크도록 43 더하기 41이란 덧셈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그 고난도 놀이가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충분히 재밌어 할 거예요. 네. 또 덧셈과 뺄셈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재미있게 놀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승부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승부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저희도 지난주에 그 시장 그거 저기 꽁트 그거 하다가 그렇죠. 싸워가지고 혼났잖아요. 예,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꽁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좀 부모님들께서 유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연산을 하는 게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놀이할 땐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계산이 틀렸다고 해도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 기회를 주고 느긋하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뭐 왜 틀렸어? 10점 감점? 너 공깃돌 다 뺏을 거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려고 시작한 놀이가 수학을 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아이가 재밌게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이 놀이의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지도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학년 2학기 2단원 수학에 관련된 그런 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아주 정적인,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부터 아주 활동적인 놀이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엄마 아빠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놀이 소개해 주신 우리 이민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필근 씨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수학놀이 자료들은요. 네, 우리 수다 홈페이지에 다 차근차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은 수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매물도 소매물도 편 특집. 이번에 찾아간 여행지는 역시 확 트인 바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가슴이 뻥 뚫려. 자, 지난번 여행에선 말이지요. 통영이 품은 보석 같은 섬 매물도를 찾아 그 속에 숨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그 내용을 보자면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참깨 이게 참깨예요? 우와 참깨 처음 본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포진지로 구축한 동굴에서 느껴본 역사의 흔적, 그 속에 담긴 가슴 아픈 이야기. 당근마을에서 출발해 홍도 전망대와 장군봉, 등대섬 전망대, 대학마을을 거쳐 당근마을로 되돌아오는 해품길 트레킹까지. 완전 대박 사건. 엄마가 다 감탄해. 이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네요. 눈부신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 여기는 땀을 흘리면서 풍경을 다 봐. 이 풍경은 베리굿이요.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절경이 이어지는 곳. 자연이 품은 소중한 보물들. 관광객들 물으면은 모아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선생님 하나. 나 하나. 달다. 엄청 달아. 여기가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쉬는 형상이다 해가지고 장군봉이라요. 그래서 저 상징물도 장군이 말을 하고 쉬고 있는 행사이래요. 멋지지 장군. 좋죠. 그래서 바로 그 섬으로 떠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물도의 막내 동생 소매물도로 갑니다. 매물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라 하여 소매물도라 불리는 곳. 바다를 끼고 파도를 닿으며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섬 주민들. 섬의 형상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소매물도로 지금 떠나봅니다. 어우,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반갑습니다. 오셨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매물도 예. 풍경이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디 보면 좋을까요? 아, 제가 저희 배로 한 구경시켜 드릴게요. 배 타고요? 예. 오 좋습니다. 예. 배 투어 예. 아주 재밌겠는데? 배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저쪽으로? 예. 그럼 가시죠. 예. 드디어 출발! 이것이 바로 섬 투어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배를 타고 돌아봐야 더 멋진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다 위에서 바라본 절경을
가슴속 깊이 품어봅니다. 아비가일 정말 부러워요. 매물도도 그렇고 소매물도도 이 바위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예, 이게 분파에 엄청 수백 년을 깎인 바위들입니다. 이게. 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예, 거죠. 그렇죠. 근데 매물도랑 소매물도 이렇게 배를 타고 쭉 투어를 하면 어떤 것들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상어동물 입구입니다. 아슬아슬 바위 사이에 뚫린 회식 동굴. 배 위에서 바라보면 더 신비로운데요. 보범 그 상어요? 상어가 여기서 살아요? 살았더래요. 아, 옛날에? 옛날에. 와, 15m 돼요, 길이가. 15m요? 굉장히 깊은 예. 데까지 가네요. 예, 와, 그럼 여기 배 타고도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야, 에메랄드빛 바닷물로 가득 찬 바다 위 동굴. 자연이 만들어낸 눈부신 풍경에 가슴까지 벅차오르는 곳. 저기는 공룡바위입니다. 어디요? 저기는, 예, 저게 공룡머리. 공룡 머리, 예. 이게 몸통. 몸통. 티라노사우루스를 닮았지 않습니까? 오, 티라노사우루스! 예. 여기가요? 예. 와, 그래서 공룡 바위예요? 공룡바위라고 그래요. 와우.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이어집니다. 바다 위를 달리고 달려서 가다 보면 오마이갓, 세상에 소매물도의 보물 등대섬이 보입니다. 보니까 엄청 멋진 등대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소매물도 등대섬입니다. 등대섬. 예. 와, 보석이지요, 소매물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섬이 통영시 제일 남단에 있는 섬이에요. 예, 이 등대를 그 길을 다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러면 이 등대를 보고. 그리고 소매물도에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지금 가는 데는 어디예요? 걸싱이 굴입니다. 글싱이 예. 굴. 여기 사람 사투리로 걸시굴이라는 뜻인데 네. 그걸 걸싱이 굴 그럽니다. 그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저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 사신들 중에 일부가 여기 와가지고 나 여기 왔다 가노라 하는 뭐 그런 글씨를 썼겠죠. 전설만 남아 있습니다. 전설만 남아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진시황계의 사신이 글씨를 새겼다는 글싱이 굴. 그 사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이 커다란 바위들 사이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위에 오작교가 있는 것처럼 바위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와, 이거를 못 보고 가면은 진짜 아쉬울 텐데. 여기 와서 트레킹만 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 주변을 봐야 진짜 장관인데, 그쵸? 네, 반밖에 못 보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네, 대부분이 그래요. 진짜. 그리고 이게 조금만 날씨가 이렇게 흐려도 저 불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배를 파도가 타고 세서. 나오기가 힘이 들었어요. 파도가 허락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바위 사이. 완전 대박입니다! 조심해, 아비가일. 아슬아슬 바위 사이를 지나가며 느껴보는 신비로운 경험. 하늘 위로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아비가일,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다고? 오! 와, 여러분 엄청나죠? 이게 바로 매물도 소매물도의 매력입니다. 기암괴석이 줄줄이 이어져서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는 곳. 자, 이번에도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를 찾아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멋진 거 많이 봤는데 이번에 또 어디를 가요? 전설이 담긴 바위, 전설이 담긴 바위요? 남매바위라 그러는데 옛날
쌍둥이를 낳으면 먹을 게 공공하고 그러니까 한 명을 버렸어요. 하필이면 그 집에 아마 남녀 쌍둥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버렸어요. 아마 그 버린 곳이 소매물도고 이제 남자가 큰 데가 대매물도라.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갈 때가 되니까 소매물도 가니까 이쁜 처녀가 있거든. 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버린 거라. 설마! 그래. 설마! 진짜요? 설마!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데리고 갔겠죠. 네. 결혼할 사람이니까. 그럼 엄마가 보니까 자기 딸인 거라. 어머나, 어떡해요? 그래서 바위가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소매물도가 로맨틱한 섬이. 그러니까요. 그런 로맨틱한 전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저기예요? 예, 저기. 그럼 위에 있는 게 오빠고 아니, 여동생. 여동생. 남자가 찾아오다가 저렇게 바위가 됐어요. 아이고. 믿거나 말거나. 어떡해요. 두 바위가 남매처럼 아래 위에 있는 것에서 유래된 남매 바위의 전설. 이루어지지 못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똑 닮은 쌍둥이 남매 바위 안녕. 이번엔 바다 위의 풍경이 아닌 섬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해녀분들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의상 입으신 거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제 잡다가 오, 진짜요? 바다에서 뭐 잡으실 거예요? 군대도 잡고 전북도 잡고 소라도 잡고 굴도 따고 문어도 모이고 잡고 여러 가지 잡고. 와, 진짜요? 그럼 같이 가서 구경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해녀분들의 안내에 따라 출발! 자, 바다 위를 달리고 달려서 해산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는데요. 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잡아오세요. 우!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와, 대박 사건. 내 눈으로, 이 두 눈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해녀분. 와,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해녀분의 시선으로 바라본 바닷속 풍경. 물고기와 해산물로 가득합니다. 자, 손에 들고 물 위로 올라온 것은 과연? 어머니, 그건 뭐예요? 성게. 와, 역시 대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기 탱크가 없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에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이 해녀 어머님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딱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멍게, 해삼, 전복 다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니까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와.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해녀들의 삶. 산소 공급 장치 없이 길게 숨을 모아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과정. 그녀들에겐 바다가 친구고 삶의 터전이고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우, 해산물 구경 좀 해요. 망태기에 가득 바다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자연산 해산물은 들쭉날쭉 못생겼지만 그 신선함과 맛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와, 어머님들 진짜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 어떻게 잠깐 내려가셨는데 문어? 아, 야! 우와, 우와, 문어다. 우와, 우리 어머니 잡아오신 문어. 와우. 우리가 들고 우리는 뭐들 손을 잡지? 이 전복 크기 좀 보세요. 우와.
어우, 굴 크기 좀 봐요. 그걸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요? 아우, 아비가일. 아우, 부럽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와, 너무 소라가 얼마나 싱싱한지 진짜 꼬들꼬들해요. 만선이요. 바다의 행복을 가득 싣고 더 푸짐한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달려가 봅니다. 아니, 저건 낚싯대?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기를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맵기는 아니죠? 이거는 지렁이 오, 진짜 지렁이는 아니죠? 살아있죠. 어? 살아있는 지렁이? 아, 이게 진짜 지렁이? 그럼요. 이야, 정도 이렇게 해야 고기 왕지지렁인데요? 어떻게 이런 큰 지렁이를? 아, 오늘 왠지 막 대박 느낌이 납니다. 이제 넣으면 되나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땅까지 여기 깊이가 어떻게 바다 돼요? 한 30m, 30m. 아. 정도성이 돼. 땅에 닿을 때까지 내리주는 게 네. 포인트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땅에 오케이. 물고기들아, 아비 누나 왔어. 어서 물어봐. 왠지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아비가일은 소매물도 바다에서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조심스럽게 낚싯대에 집중 또 집중. 바로 그때 오, 그발이. 무언가 걸렸다. 오호! 그렇지, 잘한다. 이건 뭐예요? 오 마이 갓.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나발 바다의 삼치입니다, 삼치. 장하다 아비가일. 와,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오! 남해에서 손맛 본 적 있나? 나만큼 본 적이 있나? 아! 낚시 대성공! 여러분, 소매물도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선착장에 해녀들이 갓 건져 올린 해산물 장터가 아주 작게 열려 있는데요. 오, 맛있겠다. 오호! 해산물을 고르면 먹기 좋게 바로 잘라줍니다. 역시 능숙한 손길로 착착. 아유, 신선하다, 신선해. 근데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석화물. 석화? 석화물. 굴이에요? 아, 근데 굴은 원래 이만하지 않아요? 오늘 겨울에 양식굴. 자연산 석화굴. 자연산이라서 이렇게 큰 거예요? 와, 이거 몇 년 자란기라. 몇 년 자란 거예요? 싱싱하죠? 예, 여기 죽은 거는 절대 안 팝니다. 와야. 자부심이 뿜뿜. 신선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접시 안에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 종류별로 예쁘게 담긴 해산물. 이젠 입으로 쏙 들어갈 시간. 아비가일 빨리 먹고 얘기해줘. 이 해산물 말이죠. 진짜 싱싱함이 살아있는데 이것은 오늘 바로 여기 앞바다에서 잡은 겁니다. 와, 그냥 바다의 맛 그대로, 싱싱함 그대로, 살아있는 맛 그대로, 완전 최고의 맛. 여러분, 힐링하러 섬여행 매물도로 놀러 오세요. 저는 잘 놀다가 돌아갑니다. 아까 대회도 봤는데 참나는 또 구석구석밖에 안 보거든요. 나 팬이야. 나 팬이야. 얘기 다시 해야 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온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셨나요? YTN 시민데스크, 이번 주는 풍성한 뉴스 이야기를 나누는 한가위 특집입니다. YTN 보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두 주인공,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원승현 시청자평가원이 고른 최고의 보도는 무엇일까요? 올해로 개국 25주년, 청년이 된 YTN이 젊은 유튜버들을 만났습니다. 1020 세대와 인터넷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 이들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활짝 열린 1인 미디어 시대, 다양한 정보 창출과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빛과 그늘 속에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모여 앉아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바쁜 일상 속에 참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평을 피해갈 수 없는 옴부즈맨 방송이지만 오늘 시민데스크는 추석 분위기에 맞게 좀 바꿔봤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청년의 심장으로 달려라 YTN. 이 정도가 될까요? 창사 이래 이런 옴부즈맨 방송은 없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특집 시민데스크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송태호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 특집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 좀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 YTN과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올바른 보도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처장님, 네. 매일 이 민원연 보고서 사실 저도 두려움 속에 이렇게 보거든요. 꾸지람이 또 엄청 또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자료도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의 민원연 보고서 중에서 YTN을 검색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개 방송사에 정확하게 넣어서 저녁 종합 뉴스 저희가 전체를 보지는 못하는데요. 저녁 종합 뉴스,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 그리고 YTN까지, 예. YTN까지 해서 딱 YTN. 8개 방송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종편 4사,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뭐 주요 방송 보도, 그러니까 주요 이슈에 대해서 YTN이 특별히 정말 이거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된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YTN의 저녁 종합 뉴스는 뉴스나이트 1, 2를 같이 보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 JTBC가 아시다시피 뉴스룸도 2편으로 2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YTN과 JTBC는 다른 보도에 비해서 항상 보도량이 조금씩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집계를 해보면. 그런데 유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저녁 종합 뉴스에서 너무 적게 다룬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한 게 이것이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사고 관련된 보도예요. 근데 보도량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5월 10일에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출력 제한치 초과 사태가 벌어져서 가동을 멈춘 사실이 아주 뒤늦게 밝혀진 일이 있었죠. 이때 화제가 된 것은 당시 박종훈 교수가 시험 가동 중에 이렇게 출력 폭주가 벌어지는 사태는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참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그 상황이다. 정말 그 직전까지 간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채훈 한수원 사장이 SNS를 통해서 체르노빌 운운한 몇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언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량이 지금 타사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YTN이 저희가 5월 20일에서 5월 24일간 4일까지 5일간의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YTN이 타사에 비해서 너무 적었어요. 사이언스 TV라는 채널 소속이지만 굉장히 과학
쪽으로 특화된 전문화된 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시, 11시 우리 이제 보통 종합뉴스, 저녁 종합뉴스로 알려진 시간대에 방송량이 좀 적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5월 22일은 그 SBS 빼고는 종합뉴스에 리포트 한 데가 없고 저희는 단신했고요. 21일, 22일 사이에는 급격한 과열가동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착수 이런 제목으로 해서 리포트를 했고 YTN 그 본체에서 7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또 다음 22일, 23일 사이에는 커지는 불안감, 한빛 1호기 폐쇄 촉구 뭐 이렇게 해서 4회가 방송이 됐고요. 기자 출연과 또 계속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오후 4시 뉴스큐 시간의 그 슬로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제일 빠른 종합뉴스입니다. 오후 4시에 우리는 이미 종합뉴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이쩌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저녁 종합뉴스 있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방송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종합뉴스 10시 시간대에 잘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승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 준비하셨나요? YTN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감춰진 친일, 잊혀진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획 취재를 했는데 이 안장 위치를 모르는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아주는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도 계속 받고 있고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죠. 예. 이 독립유공자 묘소 지금 모르는 독립유공자만 해도 8,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이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도 지금 시의적절해 보이지만 이 기자의 취재만으로 발굴해내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을 캠페인 형식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YTN이 탐사 보도가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잘한 뉴스, 시민데스크의 잘한 뉴스에서도 단골로 등장한 것처럼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나 기획 이슈 팀에서 비교적 긴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보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런 포맷을 통해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다른 상반기에 눈에 띄는 특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하고 기획 이슈 팀, 뭐 시청자들 반응이라든지 뭐 사내 평가도 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3.1운동 100주년 기획 보도 아주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기획 이슈팀 화제가 된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좀 그 사무처장님도 그때 좀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좀 민망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을 아주 블러 처리를 아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한번 보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취재 기자인 한동호 씨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공개적으로 이제 내놓아서 좀 그 제보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뉴미디어적 성격의 그 세븐 뉴스나 이런 곳에 이제 기획 이슈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좀 긴 호흡으로 취재하고 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탐사 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1인 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창사 25년을 맞은 YTN은 미디어 생태계에서 이제 중장년층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YTN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서려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언론 시사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기 유튜버들, YTN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짤막하게 이거를 요약해 드릴 건데,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민주 세력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사실 제가 지난 몇 년간 그 YTN을 안 봤어요. 그 이유가 지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화를 겪기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 1년 전에 이제 좀 이 YTN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번 챙겨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보다 보면 가끔씩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전처럼 이제 아예 외면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당연히 모든 그런 관계자분들이 진보 성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보수랑 진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만 적절히 이렇게 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더 그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마이너스 0.71%로 1조 손실이라고 나오죠, 1조. 잠깐만, 야, 이 치사한 것들아. 왜 문을 거기서 닫어? 일단 YTN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뉴스만 하는 채널, 뭐 뉴스 종합 채널이죠.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그 KBS나 뭐 MBC 이런 데보다 왠지 더 뉴스에 대해서는 빠르고 더 정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뉴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정돼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YTN 하면 또 반대로 뉴스만 하는 채널. 그러면은 역사책 개발 실체가 남았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재미는 없다. 그냥 단순히 틀어놓으면은 백과사전 같은 내용이 쭉쭉 흘러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채널이고, 음식점에서 그냥 틀어놓기엔 적절한데 가족 단위로 보기에는 좀 지루한,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1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런 그런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YTN도 뭐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고 유튜브 계정도 만들고 또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아요.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YTN이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YTN이 제법 이거 빨리 시작했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YTN 지금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가 74만 명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의 구독자는 12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YTN 뉴스 콘텐츠와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뉴미디어에서도 잘 먹히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TN이 너무 뭐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막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잘 하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YTN이 뭐 그런 데나 3분 뉴스, 자막 뉴스, 인터뷰, 그리고 돌발 영상 등 이게 짤방이라고 하나요? 영상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기 좋은 영상 콘텐츠가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좋아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지만은 텔레비전으로, 그러니까 YTN 화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다 찾아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1020 세대는 유튜브 같은 채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도 필요하지 않은가. 뉴스 컨텐츠지만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YTN의 그 인사이더 오디언스라고 하죠. 진성 수용자가 이렇게 젊은 층은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젊은 층을 인싸로 만드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이제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들도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 24시간 뉴스만 하는 방송이고 라이브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어서 요즘은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찾아서 보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본방사수라는 말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뭐 YTN은 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니까 본방사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젊은 그 층에서 보기에는 뭐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지루하죠. 아, 지루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원래 뉴스라는 것이 예. 진짜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강의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딱딱하게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 건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가미되어 있고 또 해석이 더 많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유튜버에서의 문법이 다르고 각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채널에 맞춰서 조금 더 각색해서 뭔가 그 내용들이 나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훌륭한가, 그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제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YTN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 조롱이나 비하나 가벼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YTN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최소한 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정말 딱 보도에서 갖춰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기를 SNS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좀 품위는 갖고 네, 있어야 네, 되겠죠. 네. 자기 채널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젊은 유튜버들은 뉴미디어 세상에서 소통하는 법을 이 기성세대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이 YTN에 주는 조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거 눈높이를 맞춰보자면 뭔가 좀 딱딱한 그런 보도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언론사는 당연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브에 올라올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이건 언론사의 주제, 그러니까 언론사의 영상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유튜버들의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젊은 친구들은 사실 오히려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버들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그런 언론 보도는 하되 뭔가 젊은 층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좀 감각 있는 영상을 따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핵심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YTN도 물론 그런 노력, 클립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콘텐츠가 내용이 깊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시간이 아깝지 않다, 도움이 된다, 나의 인사이트에 아니면 나의 뭐 지식에 아니면 나의 재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수적인 거를 넘어서는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콘텐츠가 다른 일반적인 뉴스 채널과 동일하다면은 클립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뭐 짤방을 아무리 멋진 걸 만들어도 굳이 YTN을 저희가 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면 뉴스답게 과연 이 뉴스가 왜 나왔고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서 굳이 교수님이 아니어도 되고 굳이 학자들이 아니어도 되지만은 한 번 더 사람들 이게 이런 뉴스였구나, 이 안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우리 평가원님,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가장 좀 젊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YTN SNS 계정 자주 보시나요? 저도 유튜브 계정 꾸준히 보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잘한 뉴스, 못한 뉴스를 뽑을 때도 이제 지나간 뉴스들을 그렇죠. 볼 때도 예. 생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쭉 보기도 하고 또 댓글들 반응이나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온 뉴스가 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봅니다. 뉴스의 본질인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인데요.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 앞서서 YTN 내부에서는 과연 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자체 평가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또 온라인에서 어떤 방향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뉴미디어로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돌발 영상이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그런 지금 유튜브 시대에 가장 맞는 콘텐츠, 유튜브 활성화가 되기 전에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YTN이 경쟁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현재 저희의 주 시청층은 40, 50대로 뉴스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분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 30대가 곧 40, 50대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채널 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청 연령대를 20, 30대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창구는 뉴미디어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종합편성 채널까지 늘어나면서 좀 그 가운데 언론 시장이 좀 달라졌는데 YTN의 위상이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달라진 것도 같은데 저희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 평가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치우치지 않은 보도를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정당성이 결국 언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특히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보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뉴스 댓글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를 볼 때 이 어느 출처냐에 따라서 벌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YTN이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댓글 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그 부분은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가 좀 방송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소중히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방송에 반영을 하고 또한 그 향후에 이제 그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떤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그에 앞서 정의로운 왜냐하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불편부당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실 때 계속 YTN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이 YTN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네, 장단점을 주로 얘기하게 되고 찬반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양쪽의 이야기를 고루 들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루 듣는 거에서만 그쳐버리는 그런 보도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널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많이 정비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계적 균형의 잣대를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꼭 여야, 진보, 보수 막 이렇게 막 반드시 찬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가신 분들만 그렇게 나오게 안 하면요. 항의 전화가 엄청 와요.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건 알겠는데요. 아무튼 패널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되지만은 우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논쟁이 되시는 수준의 분들을 모셔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드시 제작진 중 한 명은 이건 정말 기본이지만 그냥 굳이 기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제작진 중 한 명은 방송 내용 중에서 팩트체크, 그 방송 내용이 계속 사실인지를 팩트체크하는 분이 계셔서 특히 생방송의 경우에 그래서 빠르게 파악하고 표현의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진행자들이 정정해 줄 수 있도록 자막으로라도 정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처장님께서 지적만 해주신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제안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그 생방송 도중에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그 말씀은 사실상 저희 방송국 시스템상으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편집 에디터라든지 또 그 담당 팀장 이 사람들은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제 생방송의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중대 사안에 대한 팩트 확인, 사실 확인을 완벽하게 하고서 방송한다. 그거는 정말 당연한 말씀인데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시민데스크 평소에는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 시간을 좀 더 저희가 깊고 크게 늘려서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즐겁고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개편을 맞아 확 바뀐 수다학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가수 홍경민 씨가 수다학의 새로운 얼굴이 됐습니다. 더욱 재밌어진 수학놀이 시간, 최현주 평가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9월은 전국의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고민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이 고민이라면 YTN DMB에서 방영되는 수다학을 추천드립니다. 수다학은 놀이로 수학을 풀어내고 수학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첫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100가지의 수를 익힐 수 있는 놀이 수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멘토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가수 홍경민 씨가 새로운 진행자로 등장해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성 진행자와 함께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교육과 육아 문제를 바라봤더라면 아빠도 아이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행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육아는 엄마가 한다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1학기 때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학의 각 단원별로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맞춰 각 단원의 개념을 놀이를 통해서 익히고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놀이 학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변형해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응용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조각이 너무 조각조각 나누어지면 이렇게 그렇죠? 아시죠? 인내력 없는 아이들은 좀 힘겨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단원에 맞춰 초등학교 1학년 학습 내용만을 몇 주간 다루다 보면 시청자층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놀이 방법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다소 어색해하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 시간과 같이 정적인 느낌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는 모습, 놀이 도중 실수하거나 포기하는 모습 등 보다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담아낼 때 그 의미와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학은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의 외형적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수학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접근으로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YTN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새로워진 시민데스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